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로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여당의 박영선, 야당의 오세훈 이 두 후보의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진영이 확정되면서 정계에서는 정계 개편 얘기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권으로 가는 여야의 교두보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금태섭, 홍정욱 등과 함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진영표가 확정되면서 박영선, 오세훈 서로를 향해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MB 아바타다, 무능 정권이다, 서로를 향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MB를 닮았다. 오세훈 후보는 민심의 분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진표가 확정되자마자 두 후보 간의 난타전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박영선, 오세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61세, 60세, MBC 기자 출신, 변호사 출신, 장관 출신, 서울시장 출신, 그리고 재산도 상당히 두 분 다 50억대로 비슷합니다. 자, 이제는 본게임, 본선이 남았습니다.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후보 중에 최후에 웃는 후보는 누가 될까요? 선거 14일 앞둔 오늘의 중요한 뉴스들 잠시 후 선거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 못 믿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3주 밤새우며 등본 600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시, 지자체 자체 조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걸러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민들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대한민국이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처절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유엔의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인데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연 국제사회,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볼까요?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단일화 후보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 간의 진영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돌직구쇼 선거 14일 앞둔 오늘의 선거 상황실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낡은 시장 대 무능 정권, 대진표가 확정된 여야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두 여야 간판 주자들의 상대를 향한 메시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자,
딱 두 단어가 들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MB 아바타, MB 닮았다, 낡은 시장이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확정되자마자 MB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낡다, 낡았다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에 무능하다, 무능 정권이다, 무도하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양쪽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른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영선 후보는 지금 이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전 시장을 했었고 그래서 과거의 시장이었다. 이제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거고 자기는 미래의 시장이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 이런 구도를 만든 반면에 오세훈 후보도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물보다는 선거의 의미에서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서울시장을 뽑는 그런 보궐선거의 성격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이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거 의미를 두고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연 어느 쪽, 인물이냐 아니면 선거 의미에서냐가 굉장히 앞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분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상황실 여당, 야당의 선거 상황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야권 단일화 자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김종인이 이끌었다라는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을지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오세훈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소위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상 이 두 후보의 치열한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가상 여론조사 결과부터 최근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박영선 50.6대 36.8, 19일에서 20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지상파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30.4, 오세훈 47% 역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네. 여론조사 추이나 이 결과 조금 전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한명숙 시장 후보 시절에 홍보본부장인데 그때도 여론조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는 걸로 냈는데 막상 결과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때는 앞섰던 그런 어떤 박빙의 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선 전초전이다라는 차원에서 두 쪽 다 굉장히 박빙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어떤 그 여론조사를 통한 말하자면 단일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야권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편향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자체가 전체의 대세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한 2주 정도, 지금 우리가 딱 2주 남았습니다. 14일. 예, 2주 정도면 흐름이 한 번 정도 이상은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박영선 후보에게도 한 번 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2주 동안에 어떤 두 후보 진영 외에서도 대외적 변수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후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율만큼이나 두 후보의 프로필도 상당히 좀 박빙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영선, 오세훈 4.7 서울시장 맞대결. 먼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기자 출신, MBC 기자 출신, 17대 20대 국회의원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 직전에 장관 역임했죠. 공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변호사 출신이고요. 역시 16대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요. 서울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사실 오세훈 후보가 어제 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내에 나경원 후보에게 밀린다라는 평가도 한때 받았는데 나경원 잡고 안철수 잡았다.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네, 그 오세훈 후보의 치고 올라오는 추진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가 처음 시작된 그 시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당, 특히 통합된 야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율 자체, 여론조사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추세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단독 1위였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역전을 당했고요. 예. 박영선 후보도 처음에 단일화 후보가 되기 전까지 김진애 후보와 경합을 벌일 때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다가 지금 점점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야권의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프레임 전쟁에서도 지금 박영선 후보가 조금 잘못 짚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그 낡은 시장이 업데이트됐다, 재충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세훈 후보의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낡은 시장은 업데이트되고 재충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무능 정권, 저는 무능 정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야당이 잡게 되면 그 무능 정권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당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무능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현 정부가 하는 걸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이나 여당 여러 외곽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봤을 때 더 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어떤 지속성의 강조점을 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프레임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당 지도부로서의 의견 들어봤고요. 앞서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에게 흐름을 뒤바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강조하셨고 김연아 의원은 이 상승세 추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여야의 상반된 전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야의 소식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의 승부에서는 아깝게 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간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야멸찬 발언들을 했는데요. 어제는 평가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열심히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랍니다. 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안철수 후보가 졌지만 원칙 있게 싸웠다. 젊은 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졌 잘 싸.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자평도 했고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아서 지원 유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일화라는 게 뭐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가 이제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흔히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뿐이 아니라 국민의 당 그리고 어떤 중도층의 지지층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선거를 끌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가 남아있다 생각 드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의 승부 연설을 보면 굉장히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 있지만 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승부 연설 시간을 알고 본인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좀 함께 손을 잡고 뭐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싶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걸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못했는데 사실 10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1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때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었죠. 예. 그런 점에서 좀 같이 어떤 이벤트를 연출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지만 뭐 예컨대 같이 한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주거나 목도리 스카프를 둘러주거나 그렇죠. 껴안아주거나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면 좀 더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다는 게 아쉽지만 조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중도와 보수를 통합하는 물꼬를 튼 거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예우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큰 격차가 난다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한 5%포인트 안에서 아마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예. 그렇다 그러면 누가 이 선거를 더 절박함을 가지고 임하느냐 누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게 저는 오히려 승부를 결정지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이냐에 따라서 저는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진짜 본선거에서는 정말 박빙일 것이다 예측해 주셨는데 자,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후보 간의 캐릭터 경쟁, 후보 간의 사람 경쟁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총 대결이다.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야가 정말 외나부 다리에서 뭐 진검승부를 펼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단순히 뭐 서울시장을 놓고가 아니라 다음 정권을 놓고 겨루는 선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 인물만이 아니라 진영 선거다 이렇게 방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진영뿐만 아니라 전 어떤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뭐 양쪽 다 모든 화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의 의미를 두고 좀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너무나 부담감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자꾸 이제 인물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거를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할 텐데 과연 어떤 것들이 유권자에게 더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거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누구 닮았다, 누구 아바타다 이렇게 공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세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흑색선전, 근거 없는 모함 이런 걸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이나 관직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이신가 오히려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MB를 똑 닮았다. 문재인 정권의 아바타냐. 서로를 향해서 누구 닮았다라고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야당의 도쿄 아파트 문제와 관련된 공세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도 오늘 보도됐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은요,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 외구 등의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김도읍, 성일종 의원, 이준석 전 최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고소한 건은 어떤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죠? 일단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인데 야스쿠니 뷰, 그다음에 진정한 토착 외구 이러한 것들이 원래 공직선거법에 조금 일반적인 형법보다 좀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예컨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자를 비방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서 그 상대방을 비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110조에 나와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가봤지만 동경에 이제 박영선 후보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올라가 보면 과연 뭐가 보이는지. 예컨대 그 광화문에서는 청와대나 뭐 경복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야스쿠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 보이니까 거기 신사가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진정한 토착 외구 이거는 사람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토착 외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욕인 거죠. 거기에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토착 외구라는 표현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일반 형법으로 가서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게 저 부분인 것 같은데 내 모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올라가고 그러면 좀 막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처벌을 하면은 좀 뭐 살아가는데 너무 뻑뻑하니까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영선 후보가 굳이 저 지금 그 피고발인들을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한 목적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그 선거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이번 서울시장을 지켜야 정권 재창출, 재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야권으로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탈환해야 정권 교체를 꿈꿀 수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정계 개편 이야기도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보수 재편, 윤석열의 행로 관건이 될 겁니다. 여야 모두에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처려하여 명실공히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윤석열, 홍정욱, 금태섭 등등 이른바 빅텐트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 혹은 우파 인사들을 개혁 우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빅텐트는 치겠다라고 하며 도와주겠다고 언질 주신 분도 있다. 내가 다 열악해봤다. 사홍심을 다해 삼고초려 하겠다. 어제 단일 후보 확정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 재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야권의 시장 후보가 꺼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선 승리 방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세훈 당선 뒤 대선 플랫폼을 구축해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등등 빅텐트에 결집하겠다. 만약에 오세훈 패배 땐 반대급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3지대 중심, 안철수, 윤석열 등등이 제3지대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활동을 시작하며 주도권 다툼을 펼칠 수도 있다. 즉 서울시장 본선거의 결과가 향후 정계 개편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간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연아 비대위원님,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 총장 얘기를 했어요. 뭐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등 얘기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한 분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연락 주고받고 있는 사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확인을 한 게 아니라서 뭐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한 몇 차례 하셨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 선거가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 간의 저는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간지 그 사설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4.7 재보궐선거는 미친 짓과의 대결이다.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내놓은 굉장히 무리한 공약들,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모든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헌법 질서와 어떤 전통들을 무너뜨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야당이 힘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런 것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한 점 국민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국민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고,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그 총대를 맨 깃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깃발을 필두로 해서 국민이 정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어떤 1년짜리 시장에 당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상대 당을 향한 어떤 평가는 뭐 무리한 정책 등등은 야권의 입장에서 국한된 주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시장이 얘기한 어떤 윤석열 총장 등의 영입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실마리가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선거를 접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느냐라는 물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그 밖에서 좀 이제 관전을 하겠죠. 어차피 뭐 김영석 교수님과의 만남에서도 정치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 대선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안철수 대 오세훈의 선거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결과 제3지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결과를 떠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많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무게를 어떻게 읽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그 보궐선거의 결과들이 적지 않이 그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 네. 선거의 영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으로의 집결도가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집결도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대선 후보로 가겠다는 흐름들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그분들이 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이냐가 상당히 많이 간섭 효과가 될 것이라고. 그 부분이 지금 미지수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윤 총장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청년이에요. 지난번에도 LH 사태도 청년인데 청년들의 대다수가 국민의힘에 대한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중도에 대한 폭발력을 안철수가 아닌 윤석열이 가져왔을 때 그 폭발률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3지대를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전히 국민의힘 자체가 완벽한 지난 총선의 패배 이후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재탄생의 노력을 1년 동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를 영입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비대위 사태에
말하자면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언제든지 조금만 충격 주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만약 많다면 제3지대 열어도 되겠구나.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원동력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대선 이야기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32.4, 24.1, 14.9 3월 첫째 주 차였는데 점점 주차가 거듭될수록 폭이 커집니다. 3주차 윤석열 전 총장이 39.1%로 2위인 이재명 지사를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1.9%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건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흥미로운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직접적으로 응원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두고도 정치권의 이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잠시 후에 그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자 이재명 기자 그 생각을 제가 물을게요. 윤석열 총장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윤석열이다. 단일 후보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됐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오세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직간접적으로 도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참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선에 나오더라도 물론 이제 임기가 7월까지였는데 7월 이후에 너무 늦다. 그래도 어쨌든 보궐선거 결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전망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사퇴를 쓰고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보궐선거에 어떻게든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일찍 어떻게 보면 이제 사퇴 카드를 던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식으로 결합할지 근데 최소한 오세훈 후보를 직접적으로 선거 유세를 함께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근데 그것이 그냥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지를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정치적 브랜드죠.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만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권의 기대감이 이제 집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끌고 가려면 어떻게든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계속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떤 좀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반대로 아예 자명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내 평가가 오세훈 후보의 확정 이후에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보수 재편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포섭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5.18 민주묘지에 김종인 위원장이 참배를 한다라는 일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일정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함께 보시죠. 지난 19일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중앙일보가 취재했는데 재보선 다음 날 4월 8일 짐 싸서 집 가겠다. 어제 단일 후보 확정 후 대선에서 역할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말을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단일화 직후에 오늘 첫 일정이 5.18 민주묘지 참배다. 김연아 비대위원장 일단은 당내에 그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장지원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등은 김종인 물러나라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어떻게 오세훈 나경원이 안철수를 꺾겠느냐였어요. 그런데 전망이 지금 빗나갔어요. 그분들의 전망이. 당내에서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단일화 과정을 겪기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의 많은 확신과 신념에 의심을 표했던 사람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내부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것을 끌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거는 사심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의 역할을 통해서 이 제1야당을 다시 어떻게든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세간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김종인 매직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의 결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비대위를 계속 하겠다거나 이런 발언을 한번 평상시에 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뜻은 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 바르게 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표명하시기 위해서 시종일관 그것을 주장해 오셨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결연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작년 4월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면 야당의 반사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그 반사이익을 모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흡수하고 있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힘일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 비대위원들 또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그 의원들을 잘 다잡고 지금까지 오셨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평가는 분명히 이번 총선 결과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김연아 비대위원의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여권의 큰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대선을 바라보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생활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도 박원순의 향기가 느낀다.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인가는 박원순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임종석 전 실장의 박 시장의 옹호 발언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조국 전 장관이 슬퍼요를 또 눌렀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순 그는 시민 속에 섞이면 시민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랄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또 생활행정을 꼼꼼히 챙겨가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힘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피해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아직도 그분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라는 취지의 2차 가해를 호소했는데 자 개의치 않고 임종석 전 실장은 박원순은 청렴했고 향기가 느껴지고 몹쓸 사람이었냐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슬퍼요에 공감을 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람이 공이 있죠. 하지만 과도 있는 거죠. 예컨대 제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많이 했어도 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도둑질을 갖다가 했다. 그럼 도둑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역사는 항상 다시 쓰여진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긴 한데 모든 일에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그분의 공과 과를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일을 박원순의 공을 평가할 때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누가 있냐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지 지금 왜 박원순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상식인데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 된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배후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자, 그건 이제 정혁준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박원순 시장을 향한 어떤 개인적 평가다라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의 천박한 성인지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신들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선거의 승리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에 눈 감은 채 2차 가해를 일삼는 당신들은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2차 가해로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입니까? 즉각 임종석 씨에 대해 당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반응을 예상치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앙리르법의 안가받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스피커들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 내용 이전에 그 스피커가 왜 출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현재 이낙연 또 이재명 후보들이 주춤한 그런 공간 속에서 새롭게 대선 후보에 발돋움하려고 하는. 내가 왜 안가받기라고 제가 왜 안가받기란 말을 했냐면 우선은 밖의 어떤 공기를 떠나서 내부적인 지지자의 힘을 모아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먼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총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엉집된 조직력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계산으로 해보면 그런 많은 비판을 감수해도 사실은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선거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의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자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분이다.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화를 한 지가 지금 한 비서실장 그만두고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안 하는 분이다 라는 취지로 논란의 선을 긋는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선관위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민단체가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단체죠.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자, 문구, 캠페인 문구는 이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라는 문구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선관위가 그 문구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 시민단체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라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라고
선관위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선관위는 왜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선관위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저 시설물이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저런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이렇게 본 건데, 사실 저 문구 안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관위는 저 문구 자체가 보궐선거 왜 하냐, 저 문구 자체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좀 돌아보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소에 직무행위랑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가서 뭐 가슴이 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이 없었다. 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선거 후보나 정당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 돈 선거는 당연히 이제 규제하겠지만 그런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경합하고 선택받는 과정이다. 선거 자체가 라는 생각에서 저는 돈 선거 이런 건 당연히 규제해야 되지만 저렇게 의견이나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막는 게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자, 물론 선관위 입장에서도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편파성 논란이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컨대 TBS 교통방송의 일합시다 라는 캠페인이 1번 민주당 홍보 5인 비판이 제기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린 것.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서 직무수행의 일환이다라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린 것.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하죠? 라는 것은 막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편파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정말 돈 선거라든지 명백히 기호라든지 특정 정파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선관위가 조금 열어놓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명확하게 이쪽 저쪽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말하자면 참여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뭐 좀 더 과하게 보이는 제한적 요소를 한다 하더라도 균형은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지도 않고 너무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선관위가 지금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그야말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개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합리적인 선관위의 구성이라든지 또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해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선거운동 혹은 시민 캠페인 하는 분들은 선관위의 문서를 통한 해석을 받아서 그 해석에 문제가 됐을 때는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재차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선관위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렀는데 박범계 본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사건은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그 대답 못 하십니까? 왜 모든 걸 다 저에게 확인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박범계 장관이 좀 당황해하면서 왜 모든 걸 저에게 확인받으려 하느냐라는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 패널이 박영선 후보자 부부의 야스쿠니 아파트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보일 것 같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실제 박 후보 남편의 집에서 그 야스쿠니가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공수처만 보는 총장 후보 이송윤
이라는 제목,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자리를 대신한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피의자 신분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요구에 4번째 불응을 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4번째 불렀는데 여기도 불응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검찰이 불렀는데 안 가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이거 수사하는 건 위법이다. 공수처로 재이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장을. 그러니까 공수처가 우리 수사할 여건이 안 돼요. 검찰이 수사하세요. 라고 내려보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공수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시 공수처로 제재 이첩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윤 지검장은 여권에서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피의자 검찰총장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중앙일보는 예측하고 있는데 한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본인도 검사인 이 지검장이 정작 검찰 수사에는 불응한다. 차기 총장 될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냐라고 분석했고요. 김준호 공수처장이 구태여 이 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도 정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건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지검장의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어요. 네. 그러자 공수처가 다시 검찰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그 검찰의 소원에 불응하며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공수처가 수사 못한다고 내려보내는 거 어떻게 다시 공수처로 보냅니까? 일단은 공수처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셨을 것 같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어요. 공수처법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과 관련된 판례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다른 관련된 사건들에서 이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정의를 한 것을 보면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게 이첩이거든요. 여기서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어가 사건. 권한이 아니고 사건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그러면 공수처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찰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이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책임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검찰한테 있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성윤 검사장이 저보다 훨씬 더 높고 뭐 연수원 기수도 높고 서울 검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피의자가 할 말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뭐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이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경찰서 그 담당 형사한테 이건 경찰이 하실 게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그 네임이 있는 사람인데 나 공수처에서 수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논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검찰 수사를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소가 딱 됐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법원에서 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차가 틀렸다. 다른 민사하고 틀려가지고 형사적인 것은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본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한 그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도 당연히 유죄가 그 나쁜 행위를 한 사람도 그 절차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성윤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잘 됐다. 이거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했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그 법정에서 이거는 잘못된 수사였기 때문에 나 무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판사를 설득할 문제예요. 이걸 왜 지금 공수처나 검찰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 생각이 들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피의자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죠. 무죄 추정이니까.
사상 초유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체계상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그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견해였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나를 수사할 기관을 고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찌 보면 공수처장과 대검 수사팀보다도 더 상위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건 니들이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혹시 그 자신감이 차기 검찰총장은 나다 라는 확신 때문 아니냐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궁지에 몰린 거죠. 궁지에 몰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거죠.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큰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못했던 것이 사실상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애자고 검찰개혁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비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법원에 가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본인이 바로 김학의 전 법무장관의 그 불법 출입국 금지 사건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그것을 무마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지명이 돼서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저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권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검장 개인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편 이 대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위증 강압 의혹과 관련해서 왜 수사팀 검사를 그 대검 회의에 참석시켰느냐라는 것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해 위증의 의혹에 관해서 또는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담당 검사를 갑자기 불러서 저하고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제 수사 지휘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것만으로 그 자체로 이미 임은정이라는 검사가 사실상 해왔던 감찰을 수사 지휘에서는 무력화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죠.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임은정 검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비슷합니다.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거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진명 기자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반드시 한동숙 대검 감찰부장과 그다음에 임은정 대검 감찰 정치연구관의 의견을 들어라. 한명숙 사건의 모해 위증 혐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 둘 의견을 들은 것뿐이 아니라 당시 한명숙 사건 1심의 수사팀의 부장검사도 불러서 반대 의견을 같이 들었죠. 대검 부장회의와 고검장을 이제 회의에서 그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잘 좀 의아한 게 지금 그러니까 한만호 전 대표,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식의 동료 재소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 지금 이게 큰 논란인 건데 그 재소자 중 일부는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일부는 실제 한만호 씨가 증언을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양쪽이 경합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감찰 보고서 6천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대검 부장이나 고검장이 다 읽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한동수, 임은정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위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수사팀의 부장검사 얘기를 듣고 그 양쪽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제 가장 수뇌부인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수사 지휘에 그게 없었다라고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과연 검찰이 그걸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판단하는지가 문제일 텐데 오히려 그 과정을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과정 문제 삼는 자체가 저는 어차피 박범계 장관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때리게 나섰습니다.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다 배제하고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고요. 검찰 내 이 특수수사 인맥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군대 하나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윤사모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검찰당이라는 그런 지적도 결코 그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그러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권력 야욕 이런 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네, 앞선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의회 자료로 투기한 공무원 일가, 각종 투기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세종시 공무원 일가의 황당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LH 얘기부터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H 본사가 지방으로 옮기면서 공무원들 정착하라고 세금을 들여서 보조해서 준 집을 이 LH 직원 일부가 투기의 목적으로 판매했다라는 의혹이 취재됐습니다. 정착하라고 준 집을 LH 직원들 113채 전매 거래. LH 직원들이 2015년 경남 진주로 본사를 옮기며 아파트 특별 분양의 혜택을 받았는데 분양 1373채 중 113채를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요. 3년 뒤에 팔면. 그런데 이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유독 LH 직원들이 더 많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다른 공기업 직원들보다 4배 가까이를 팔았다. 분양 당시보다 현 시세가 2배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를 이끌어 보셨잖아요. 부시장 하셨잖아요. 아니, 이 특별 분양 본사로 옮기니까 직원들 정착해서 잘 좀 LH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세금까지 들여서 특별 분양 혜택 줬는데 다른 물론 공기업들도 뭐 불가피하게 이 부동산을 3년 지나서 팔 수도 있어요. 팔았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거두는 요런 수익이 발생하는 요런 거에서 어떻게 LH가 다른 공기업보다 4배 가까이 이렇게 관심을 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뭐 얼핏 하면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냥 공공임대 아파트를 아주 멋있게 지어주면 돼요. 임대를 하게 해줘야지 왜 분양 받게 사는 동안 진주에서 LH 말하자면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임대해주고 뭐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만두면 두고 가고 다른 사람한테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다른 직원한테. 왜 특별 분양을 합니까? 국가 세금을 걷어서.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하면 공공임대 아파트는 꼭 뭐 정말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한테 삽니까? 파키스탄에 갔더니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사당 옆에도 그런 식으로 빌려주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때 국회의원들이 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숙사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왜 LH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그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부터 지금 이런 사태가, 만약 그런 사태가 있었으면 확실하게 전매 불가라는 것이 있었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리고 혹은 전매를 하더라도 100% 수익에 대한 환수. 그런 조치가 전제돼야만 공적기관이 살고, 그렇게 무리하게 113채인가? 100몇십 채를 중간에 수익을 몇 배 올려서 전매 차익을 보게 하는 그것 자체가 자금자금한 뚝 자체가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큰 부도덕한 행위로 간다. 그런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변창흠 장관도 뭐 기본 정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직원들한테 저런 특혜를 줍니까? 좀 그런 울분이 좀 터지네요. 예. 이쯤 돼서 변창흠 장관이 이건 투기가 아니라 LH 직원 일부의 일탈이다라고 수차례 밝혔던 대목이 좀 다시 생각나네요. 과연 변 장관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자체의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직접 시민들이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인 주민들 3주간 밤샘 조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예정지 용인시 원산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나 씨 못 믿겠다. 정부 못 믿겠다라며 직접 투기 의심 거래 50건을 발견합니다. 마을 일대 토지 거래 600건을 직접 조사했고 등기부등본 떼서 그리고 그 이름이 과연 LH 직원 혹은 공기업 직원들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SNS 동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동명이인을 걸러내는 작업까지 했다는 겁니다. 50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어서 퇴근 후 모여서 3주 넘게 밤새웠다. 수사기관이 그 끝을 맺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주민들이 왜 3주간 자기 직업도 있는데 저기 모여서 그렇게 밤을 샜을까? 왜 정부와 지자체의 결과를 못 믿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처음에 지적해낸 게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거에서 추가 7개밖에 적발하지 못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합동수사본부, 합동조사본부에서 신고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하루 만에 막 900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서부터 다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수사력이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이런 부동산 투기나 이런 토지 거래와 관련된 것들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그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번에 용인 주민들의 이 사례는 저는 정말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걸 또 국민의 힘을 갖다 붙이시네요. 네. 이제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또 이런 비리를 적발해내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 정부에서 발각되고 있는 사례들 저는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전매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 이미 이것들을 다 소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항상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저는 그거 이상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용인시 주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물론 좋은 기사에 제가 찬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별개로 주민들이 발견한 이 건들이 정말로 투기 의혹에 해당하는지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작업 그 몫이 남아있다는 말씀도 보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공무원 일가가 시의회의 자료를 빼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하다 그것까지 빼냅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자,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쭐 건데 세종시 공무원 A씨가 2018년 1월 27일 4명과 연서면 와촌리 농지 650평을 샀다. 7개월 뒤 대박 났고 땅값 3배 이상 뛰었다. 매입 당시 시동생이 개발 관련 정보 모이는 시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했다. 세종시 공무원 부부와 시동생을 입건했는데 경찰은 의회 자료를 빼내서 투기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딱 7개월 뒤에 거기가 지정됐으며 땅값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건 만약에 우연이라면 굉장한 우연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동생하고 형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까지 얻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가가지고 폐가망신으로 가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자 많이 쓰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부패방지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돈이 아니고요. 정보가 돈인 시대예요. 그 다음에 돈은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이 제정이 된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부패방지법에 딱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부패방지법에는 다른 법과 달리 몰수와 추징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시세 차익도 다 고스란히 환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니까 연금 관련돼서도 손해가 있을 것 같고 파면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일벌백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투기를 통해서 얻은 부당 수익을 몰수내지 추장하는 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LH 직원들에게는 정작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논란이 제기됐는데 변창흠 장관은 이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명백한 범죄, 개발 정보를 빼서 그것을 통해서 사익 추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범죄 재산에 속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회수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위에서는 현재 소급이 어려운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만 입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벌금 형태가 되든 몰수 형태가 되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만나보시죠. 구미 친모가 결국 다시 DNA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경찰의 DNA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경찰을 향한 어떤 엄청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는 알아보겠고요. 슈퍼카에 이어서 벤츠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먼저 구미 친모 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결국 다시 DNA 검사를 받게 됐다. 어떤 얘기일까? 친모 A씨가 현재 출산 사실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남편까지 나서서 3년 전에 경찰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주장했던 시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임산부의 몸이냐? 라며 남편인데 내가 모를 리 없다라고 강하게 경찰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경찰로부터 이 사건 검내받은 검찰이 다시 경찰에게 DNA 재검사하라 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친모와 딸과 전 사위에 대해서 DNA 재검사를 의뢰하겠다라는 겁니다. 친모 A씨는 벌써 5번째 DNA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DNA 재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건데, 자, 이번 수사에서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밝히지 못한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결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여 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산부인과 압수수색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친모가 애를 낳았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임신 출산 기록 확인 위해서 경북 지역 4개 시군의 산부인과 17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압수수색했는데도 이 친모의 출산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로서는 대단히 좀 어떤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경찰이 170여 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경찰로서도 좀 자존심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나왔습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의료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들 말고 옛날로 따지면 이제 산파라고 했던 조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모 A씨가 나이도 이제 상당히 되고 또 애도 여러 명 낳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애를 낳았거나 아니면 조산사와 같이 애를 낳았지 않았을까 싶고, 산부인과에서는 전혀 그 근거되는 기록을 발견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참 이거는 진짜로 제가 봐도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DNA 검사가 틀린 것을 본 적이 없고 틀렸다고 인정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정황이 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저 친모 A씨가 그렇게 특별하게 범죄 혐의가 심증은 많이 가지만 물증도 있는데 그 물증이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해서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궁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누구 잘못이냐,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무엇이 잘못이냐면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그때 그 피의자들한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럼 그걸 초동수사를 한 것이 누구냐? 원래 초동수사는 다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경찰이 하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으니까, 검사가 제대로 지휘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빠져나갈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가 지휘를 하지도 않게 됐기 때문에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거의 첫 번째 대규모 그 의혹되는 사건에 있어서 이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경찰이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떠나서 그 지금 경찰 수뇌부에서는 굉장히 고심도 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한 산부인과 170군데인가 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 경찰의 공식적인 어떤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발표는 아직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셀프 준비, 출산 준비, 휴대전화 다수 검색했다. 사실 파악했다. A씨 몸이 불었다. 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아니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정말로 애를 낳은 건 맞냐라는 물증,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이랑 바꿔쳤다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행방, 이런 걸 입증해야 될 게 경찰의 수사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한 거죠. 예. 저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검색했다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상황이다 그러면.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이제 해야 될 것은 사실 탐문 수사일 거예요. 그때 2018년 주변에 그 친모라고 불리는 그분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몸이 어느 정도 됐느냐, 또 그 주변의 수프라든지 다른 그 말하자면 구매할 수 있는데 출산용품을 구매했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더 이상 저분이 DNA 검사가 맞다면 뭐 거부할 수 없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수사가 결과적으로 그 애가 어디로 갔느냐는 것을 경찰이 말하자면 밝혀내지 못하면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초동 수사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하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슈퍼카 갑질 막말 사건 의혹입니다. 소형 차주 A씨가 주행 중에 보복 운전, 욕설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 해운대 슈퍼카의 젊은 차주에게 이런 욕설을 당했다. 우리 애들도 타고 있었는데 니네 아버지 거지라서 똥차 타는 거다. 라며 막말을 했다. 그 슈퍼카 운전자가. 라는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슈퍼카 차주는 욕설은 A씨가 먼저 했다. 당시 서로 사과하고 좋게 끝낸 일이다. 주장했다가 공분이 커지자 개시된 지 7시간 만에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운대 슈퍼카에 이어서 벤츠 갑질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작성자 C씨, 초등학생 자녀 태우고 귀가 중에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벤츠 차량과 시비가 있었다라며 야, 차 빼라며 반말을 했다. 탑승자들도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차 끌고 와서 XX냐라고 욕설을 했다.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엄마 아빠 부끄럽지. 부모가 정신이상자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서 해운대 슈퍼카 사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CCTV에 사진을 올리며 차주는 붉은색 슈퍼카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 슈퍼카 운전자가 젊다라고도 알려졌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번 것도 아니고 설사 자기의 능력으로 벌었다 하더라도 애들도 있는데 너희 아버지 부끄럽지 거지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해운대 슈퍼카는 어쨌든 뭐 차주도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벤츠 갑질은 사실 여부 자체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이 글 쓴 사람도 지난달 23일 날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제 해운대 슈퍼카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도 이런 일이 당했다라고 올린 건데 아직 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글에 보면 아이들도 심한 그 욕설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던데 그렇게 뭐 황당한 과실한다는 건 오히려 열등할 표현인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법에 따라서 엄정히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